20년 전 시장통에서 손을 놓쳐버린 금쪽 같은 내 딸. 그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온 한 어머니가 예비 사돈댁에서 식모 취급을 받던 한 여자의 손등을 본 순간 돈 앞에 천륜도 저버린 인간들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20년 만에 터져나온 처절한 복수구. 지금 시작합니다. 경남 마산의 활기찬 시장 골목, 그곳에서 영잔에 국밥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인장 영자 씨는 솜씨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5살 난 딸 서연이를 끔찍이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죠. 영자 씨에게 서연이는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과 늦게 얻은 귀한 딸이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행여나 아이 발이 젖을까 장화도 아까웠고 다녔고, 시장 사람들이 예쁘다고 사탕 하나만 건네도 고맙다며 국밥 한 그릇을 덤으로 주던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직전에 후텁지근한 여름 장날이었죠. 영자 씨는 여느 때처럼 국밥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서연이는 가게 앞 평상에서 시누이 정숙과 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영자 씨의 남편, 그러니까 서연이 고모였죠. 당시 정숙은 남편과 이혼하고 형편이 어려워 영자 씨네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런 시누이가 안쓰러워 제 자식처럼 챙겼고, 서연이를 봐주는 고마움에 용돈도 두둑이 챙겨주곤 했습니다. 형님, 나 서연이 데리고 시장 입구에 새로 생긴 사탕 가게 좀 다녀올게. 서연이가 하도 졸라대네. 정숙의 그 말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정숙과 서연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빗줄기가 굵어질 무렵 정숙이 혼자 너지 나간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은 흙탕물 범벅이었고 신발 한 짝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형님, 어떻게 서연이를 잃어버렸어. 사탕 고르는 사이에 누가 낚아채 갔나 봐. 내가 미친 듯이 쫓아갔는데 골목 끝에서 놓쳤어. 그 자리에 주저앉은 영자 씨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 씨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경찰서를 내 집처럼 드나들고 전국의 보육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전단지를 수만 장 찍어 돌렸고, 딸을 찾는다는 현수막이 낡아 떨어질 때마다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남편은 자식 잃은 슬픔을 술로 달래다 간경화로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 남편은 영자 씨의 손을 잡고 서연이 꼭 찾아줘. 남편까지 보내고 홀로 남은 영자 씨 곁을 지킨 건 역설적이게도 그날 서연이를 잃어버렸던 시누이 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매일같이 영자 씨 집을 찾아와 발을 씻겨주고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형님, 내 탓이야. 내가 죽어야 해.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지. 오빠무까지 형님이 살아서 꼭 서연이 찾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위로가 영자 씨를 살게 했습니다. 영자 씨는 정숙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딸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국밥집은 마산의 명물이 되었고 남편이 생전에 사두었던 땅값이 몇십 배로 뛰며 영자 씨는 상당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자 씨는 시장통에서 파는 5,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도 벌벌 떨며 사지 못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찾으면 좋은 거 해줘야지. 엄마가 이 돈 꼭 쥐고 있을게. 영자 씨의 일기장엔 매일같이 이런 글귀가 적혔습니다. 반면 시누이 정숙의 형편은 날로 좋아졌습니다. 정숙은 영자 씨에게 형님은 마음이 약해서 돈 관리 못해. 내가 투자도 해보고 서연이 찾을 때 쓸 수 있게 불려놓을게라며 영자 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아들, 즉 조카 상훈이가 미국 유학을 가고 서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 때도 영자 씨는 우리 상훈이가 잘 돼야 나중에 우리 서연이 돌아오면 든든한 오빠 노릇 하지라며 학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이 들뜬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형님, 드디어 우리 상훈이가 장가를 가. 상대가 누군 줄 알아? 강남에서 빌딩 몇 채 가진 집안 외동딸이야. 이제 우리 집안도 기 좀 펴고 살겠어. 영자 씨도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다음 말이 영자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근데 형님, 그쪽 집안이 워낙 대단해서 우리도 좀 맞춰줘야 해. 예단비로 최소한 5억은 보내야 체면이 서거든. 형님, 상훈이 장가 잘 보내서 우리 서연이 찾을 때 뒷배 만들자. 응. 우와. 큰 돈이었지만 영자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땅을 일부 처분하고 적금을 깨서 정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숙은 그 돈을 받자마자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없이 서울로 올라가 예비 사돈댁과 호화로운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영자 씨는 상견례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형님은 국밥 냄새 나서 그쪽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몰라. 내가 잘 말해둘 테니 형님은 여기 있어. 정숙의 모진 말에도 영자 씨는 허웃으며 넘겼습니다. 사건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터졌습니다. 정숙이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서울 사돈댁에 보낼 이바지 음식 좀 준비해줘. 형님 국밥집 수육이랑 전이 최고잖아. 솜씨 좀 발휘해봐. 영자 씨는 밤을 새워 정성껏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내 조카의 앞길을 위한 것이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영자 씨는 무거운 음식 상자를 들고 서울 평창동의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영자 씨가 상상도 못할 만큼 화려한 저택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정원이 펼쳐져 있고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렸죠. 정숙은 이미 그 집 거실에서 예비 사돈 부인과 고가의 차를 마시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숙 씨, 친척분이 직접 오셨네요.
사돈 부인의 말에 정숙은 당황한 듯 영자 씨를 쳐다보며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아유,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예요. 형님, 저기 부엌으로 가서 음식 정리 좀 해줘요. 친척이라던 말은 어디 가고 순식간에 일꾼 취급을 당한 영자 씨. 기분이 상했지만 조카의 혼사를 망칠까 싶어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하는 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하고 얼굴은 그늘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때 정숙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그 여자에게 날카로운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야, 너 바닥 똑바로 못 닦아? 귀한 손님 오시는 날에 이게 뭐야? 그러고는 발로 여자의 엉덩이를 툭 찼습니다. 여자는 익숙한 듯 고개를 푹 숙이며 죄송합니다, 고모님. 이라고 답했습니다. 고모님? 영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숙을 고모라고 부르다니. 영자 씨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정숙은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아, 형님. 얘 내 먼 친척 동생 딸인데 부모도 없이 떠돌던 거 내가 불쌍해서 걷어주고 있어. 머리가 좀 모자라서 우리 상훈이 신혼집에서 살림이나 도와주라고 하려고. 복 받은 줄 알아야지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게 어디야. 영자 씨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저렇게 발로 차다니. 영자 씨는 전 한 조각을 집어 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학생, 배고플 텐데 이것 좀 먹어봐. 여자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영자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왼쪽 손등, 엄지와 검지 사이의 보드라운 살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나비 모양의 화상 흉터. 20년 전 걸음마를 막 떼기 시작한 서연이가 주방에서 끓는 찌개. 냄비에 손을 댔을 때 생겼던 바로 그 상처였습니다. 당시 의사는 이 흉터가 평생 갈 거라고 했었죠. 영자 씨는 그때 서연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며칠을 밤새워 울었기에 그 모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처 언제 생긴 거니? 영자 씨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여자는 정숙의 눈치를 살피며 주춤거렸습니다. 아주 어릴 때요. 고모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말 안 듣고 불장난하다가 다친 거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순간 영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장난? 서연이는 불장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고였습니다. 정숙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자 씨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의심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서연이라면 그럼 20년 전 정숙이 시장에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엇이며 왜 내 딸이 이 집에서 구박대기로 살고 있는 것인가. 영자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지탱하며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정숙의 뒤를 쫓았습니다. 마산으로 돌아가는 척하면서
흥신소를 찾아갔고 정숙의 지난 20년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큰 돈을 썼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에서 가져온 서류들은 영자 씨를 피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진실은 추악했습니다. 20년 전 정숙은 도박빚 2천만 원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오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정숙은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이를 유괴한 척 빼돌려 영자 씨 부부를 망가뜨리고 그 틈에 재산을 야금야금 빼내려 했던 겁니다. 정숙은 서연이를 멀리 섬마을의 지인 집에 맡기려다 나중에 이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지수라는 가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의 호적 근처에 숨겨두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매일같이 매질을 하며 내 엄마는 너를 낳자마자 버렸다. 내가 너를 불쌍해서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거다라고 세뇌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버림받은 줄로만 알고 정숙을 은인으로 여기며 20년간 노예처럼 일해온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서연이를 찾으러 전국을 떠돌 때 정숙은 뒤에서 비웃으며 영자 씨의 돈으로 자기 아들 옷을 사고 고기를 사 먹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 영자 씨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내가 바보였어. 내가 원수한테 내 자식을 맡기고 살았어. 하지만 영자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서연이를 영영 구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도끼를 품었습니다. 먼저 서연이의 칫솔을 몰래 확보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친자 관계 성립. 영자 씨는 그 증거를 품에 안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정숙이 횡령한 재산 내역, 서연이를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정황들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웨딩홀. 수많은 하객이 모여들었고 정숙은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우아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신랑 어머니 너무 구우세요.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더니 복도 많으시지. 정숙은 입이 귀에 걸려 웃고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를 무렵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영상 순서가 되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온 건 신랑 상훈의 어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야, 지수야. 너 2년 청소 똑바로 안 해? 너희 엄마가 너 버린 거 내가 걷어줬으면 은혜를 알아야지. 거친 욕설과 함께 정숙이 어린 서연이를 구타하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 서연이가 울면서 바닥을 닦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숙이 영자 씨의 인감을 몰래 찍어 땅을 팔아치우는 블랙박스 대화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예식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꺼. 당장 꺼.
정숙이 비명을 질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화면에는 커다란 글자가 박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영자와 지수서연은 친자 관계임이 확실함. 영자 씨가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마이크를 잡고 정숙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정숙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남편 동생이라서, 하나뿐인 시누이라서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 딸을 2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고 내 피 같은 돈으로 내 아들 장가를 보내. 내가 그러고도 천벌이 두렵지 않더냐. 정숙은 사들부들 떨며 이건 오해야. 저 여자가 미쳤어.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경찰들이 식장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미리 신고를 해두었던 것이죠. 사돈댁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신부는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예식장을 뛰쳐나갔고 신랑 상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끌려가는 와중에도 정숙은 영자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독해서 그래. 자식 하나 못 지킨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그 말에 영자 씨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내가 독해서 내 딸 이제야 찾았다. 너는 감옥에서 평생 썩으며 내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뼈저리게 느껴봐라.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동안 정숙이 빼돌린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연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정숙의 아들 상훈도 어머니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정숙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에게 가장 힘든 숙제는 서연이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에는 영자 씨를 피했습니다. 20년 동안 엄마는 너를 버렸다는 말만 듣고 자랐기에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공포였던 것이죠. 하지만 영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서연이를 위해 국밥을 끓여 날랐고 2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썼던 일기장을 서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 사탕을 샀어. 혹시라도 내가 돌아올까 봐 문 앞을 서성이다가 또 하루가 간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꼭 너 찾아낼게. 일기장에 낡은 책장을 넘기며 서연이는 통곡했습니다. 엄마의 진심이 그 20년의 세월이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안 버린 거지? 나 정말 사랑한 거지? 서연이의 물음에 영자 씨는 대답 대신 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이제 영자 씨와 서연이는 마산에서 다시 영자 내 국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서연이는 부엌 구석에서 구박받는 식모가 아니라 당당한 사장님의 딸이자 후계자로 불린다는 것이죠. 서연이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 대신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비록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도둑 맞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 함께할 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참 모르는 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기도 하고 죽은 줄 알았던 희망이 기적처럼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눈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진리 말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천륜이고 욕심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세요. 당연하게 여기던 그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기다려온 기적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너무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끔은 냉정하게 돌아보시는 지혜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주변에 진실한 사람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